휘파람 한번 부세요. 부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득 채워주셨네요. 예, 제가 좋아하는 태은 씨도 있고 태은 씨의 남자친구인 박창현 씨도 있고 예, 이제는 몇 번 이렇게 거듭되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 뵈면 얼굴도 제가 이렇게 알아뵐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예. 자, 오늘 이승만의 기업가, 김일성의 과학자, 우리 정소담 아나운서가 아주 그 소개 멘트를 잘 해줬는데요. 정소담 아나운서 이쁘죠? 예. 오늘도 그 춘천에 가가지고서 방송 녹화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이 강의가 너무 재밌다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봐주고 있어요. 우리 정소담 아나운서한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하고 오늘 지금 커플룩입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예. 이승만 대통령 하면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 예, 한번 부세요. 크게 한번 불어주세요. 저희가 오늘 의상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뭐 잘 안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역시 이승만 대통령 하면 대한민국이니까 건국 대통령이니까 태극기로 하자. 그런데 아쉬운 게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승만 티셔츠는 없더라고요. 체게바라 티셔츠는 많은데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태극기 셔츠를 산 다음에 이승만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사실은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종이로 붙인 겁니다. 이게 깜짝같죠? 예.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승만의 기업가, 김일성의 과학자 이야기입니다. 자, 이승만 시절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을 했던 기업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일단. 예, 그리고 저희 강의는 퀴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분은 허영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제빵왕 김탁구의 바로 그 김탁구의 모델이 됐던 예, 파리바게뜨 SPC 그룹의 지금 회장이죠. 예, 허영인이라고 하는 분이. 근데 이거는 2013년 1월, 작년 1월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 이제 로고 CI 선포식을 했어요. 자, 퀴즈는 이 SPC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C는 뭘까요? Companies. 예, 맞습니다. 이건 퀴즈는 아니에요. 근데 P는 파리 크라상이고요. S는 뭘까요? 자, 우리 박 선생이 먼저 하셨는데? 네? 삼립. 샤니? 삼립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김정은 교수님의 저서와 만원 중에 선택하신 저서 K-팝 세계를 춤추게 하다 법 경제를 만나다 아니면 만원. K-팝으로요. 야, 돈은 역시. 그래서 일부러 오늘 퀴즈가 4개인데 3만 원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삼립 파리크라상 컴퍼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립은 그 아버지인 허창성 씨가 만들어 놓은 회사고요. 파리크라상은 아들인 허영인이 만든 회사고, 나중에 이제 허영인이 파리크라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파리바게뜨로 돈을 벌어서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그 삼립식품을 인수를 하죠. 법정관리 상태에서. 예,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그 회사를 다시 합쳐가지고 이제 SPC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립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허창성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의 약사, 1921년에 황해도 옹진에서 출생을 했죠. 그러니까 38선이 그어져 있을 때는 38선 밑에 있었어요. 남한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황해도 전체가 다 북한이 되면서
이분의 고향은 이제 북한이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제빵 기술을 저 옹진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 제빵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제빵 기술을 배웠는데, 예, 이제 거기서 1945년에 옹진에다가 자기 빵가게를 냅니다. 그 빵가게가 이제 이 상미당이라고 하는 이 빵가게인데, 예, 상미당이라고 하는 빵가게죠. 아무튼 그래서 21년에 태어났고, 1945년에 상미당을 개업을 했고, 나중에 삼립식품을 만들고, 2003년에 그러니까 82세에 돌아가셨죠. 이분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북이 분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이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북에 그냥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남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황해도 옹진에서 상미당이라고 하는 저런, 예, 빵집을 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그게 1945년이었는데 1948년 대한민국 건국하던 그 해에 서울로 이사를 오죠. 그래서 여기 이게 무슨 시장이죠? 방산시장. 예, 을지로 5가 뭐 그쪽입니다. 이 방산시장에 지금도 가보면 베이커리 골목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빵 무슨 뭐 오븐도 팔고 무슨 빵 재료들도 팔고 하는 그 골목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다가 이제 상미당이라고 하는 이 빵 가게를 낸 거예요. 그런데 옹진에 있을 때는 빵 가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뭐 장사가 뭐 다른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서울로 대처로 오고 나니까 말이죠. 이 시장이 커서 좋기는 한데 뭐가 있겠어요? 경쟁자들이 있죠. 경쟁자들이 이미 쫙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뉴욕제과, 태극당, 고려당 뭐 그런 것들이 그때도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한 10개 정도의 베이커리들이 이미 이 빵가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후발주자가 황해도 촌놈이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거냐. 뭔가 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빵이 맛이 있든지 값이 싸든지 뭐 이점이 있어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국리 저국리를 합니다. 이국리 저국리를 하는데 빵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뭐 사람 쓰는 건 다 뻔한 거고 밀가루 값도 다 뻔한 거고 뭐 연료 값도 다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뻔하지 않은 게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줄일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연료였습니다. 연료예요. 그때는 빵을 구울 때 백탄이라고 하는 걸 썼었습니다. 즉 숯을 썼어요. 그러니까 숯이 값이 꽤 비싸죠. 나무를 불태워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식혀서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가공 공정이 많고 그런데 이 양반이 우연히 중국 사람들 그 호떡 있잖아요. 호떡. 중국 공갈빵 만드는 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백탄이 아니고 무연탄으로 빵을 굽는 거예요. 연탄을 가지고 빵을 굽는 거야. 이게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뭐 이국리도 해보고 저국리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결국은 이 양반이 새로운 가마를 발명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그런 가마를 발명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너무 어둡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 안에다가 빵을 집어넣고 이 밑에서 이제 그 연탄 가루 시커먼 우리는 이제 옛날에 구멍탄 썼잖아요. 구멍탄이 아니고 그 가루 상태의 무연탄을 가지고 불을 지펴서 그걸로 빵을 굽는 그런 가마를 이 사람이 스스로 개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백탄 값보다 연탄 값, 이 무연탄 값은 값이 10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빵을 구울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연료값이 굉장히 싸게 되니까 이제 굉장한 이제 그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앞에 와가지고 이제 빵값이 다른 데보다 싸고 그러니까 이제 막 줄을 서가지고 빵을 사가고 이제 뭐 그렇게 됐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 빵 가마를 흉내내가지고 이제 무연탄을 쓰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제가 1강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어떤 기업가가 성공을 하면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물론 자기는 돈을 벌죠. 돈을 번다. 우리는 그것만 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돈을 자꾸 뺏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물건값이 싸졌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제품값이 좋아졌든가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성공의 방법을, 그러니까 첫 삽을 뜬 거 아닙니까? 첫 발짝을 내디딘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오게 되죠. 그 새로운 공법이든 새로운 제품이든 이런 것들을 그걸 아무리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따라간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빵 제조 기술이 한국으로서는 이제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연료값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돈을 꽤 버는 거예요. 돈을 꽤 벌었는데 허창성 사장이. 근데 이제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이 사람이 1964년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림픽 때입니다. 그렇죠. 동경 올림픽 때입니다. 그때가. 동경 올림픽에 구경을 가려고 이제 그 올림픽 관람단을 모집을 했는데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일본 여행 가는 게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데라도 한번 끼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동경올림픽 관람단에 끼어서 갔는데 이 사람은 올림픽을 본 게 아니고 가가지고 일본 제빵업계를 돌아봅니다. 봤더니 이 한국하고는 대한민국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완전히 공장식인 거예요. 기계식의 그런 제빵 공장을 하고 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빵 기계도 사고 기술자도 초빙을 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빵 제품을 개발하는데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이 크림빵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지금도 크림빵 있죠, 이거? 이게 지금 17억 개가 팔렸대요. 무려 17억 개가 팔렸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빵을 먹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그 강원도 묵호라고 하는 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외가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 인현동, 거기 지금 세운상가에 있는 거기에 저 외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는 가끔 이제 외가를 왔다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외가를 왔는데 그때 크림빵이라고 하는 걸 처음 먹어보게 된 거예요. 와, 완전히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 크림빵이었어요. 그런 크림빵을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이 회사는 다른 빵집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회사로, 그래서 공업사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냥 베이커리, 빵집, 제과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공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립식품공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종업원 규모도 막 3,500명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기업이 돼요. 그래서 1973년 그 무렵에는 이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는데 삼립식품이 기업 공개를 할 때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빵을 팔아가지고 말이죠. 진짜 제빵 왕이에요, 이 사람이. 왜 제빵왕 김탁구에 보면 팔봉도사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 이제 팔봉도사인 셈이죠, 뭐 이런 분들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삼립식품이 끄는 데는 이 삼립 크림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것이 또 하나가 있죠. 빵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에 빵을 먹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집도 추운데 뜨끈한 걸 먹어야지 겨울에 무슨 그냥 그 입도 뭐 퍽퍽하고 그런 빵을 왜 먹겠어요? 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봄, 가을에 먹는 그런 거죠. 그렇게 간식으로 먹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삼립식품 대리점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수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름 비수기 또 겨울 비수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냐? 그러면 찐빵이잖아. 겨울이면 사람들이 찐빵이잖아요. 뜨끈뜨끈하니까. 찐빵인데 찐빵을 어떻게 공장에서 만들어서 뜨뜻한 상태로 공급을 할까? 하고 이국리 저국리를 하고 수많은 실험을 해서 결국은 성공한 게 바로 이 호빵이라는 겁니다. 삼립 호빵.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호빵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살도 좀 이렇게 찌고, 예, 이름도 뭐 김정호라 그래가지고 호빵이라고 불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아주 정말 기억에 남는, 예, 그런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1972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무렵에 나온 이 빵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누적 판매량이 50억 개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삼립식품은 크림빵 팔고 또 호빵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거예요. 롯데는 근데 뭐 롯데보단 낫죠. 껌 팔아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해진 거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보통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가들은 보면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개발해.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뭘 또 개발을 하느냐? 이번에는 여름 비수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여름 비수기 막 이제 그 아이스크림 회사들이 막 등장을 했잖아요. 여름에 이제 아이스크림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선발 주자들이 있는 거야. 아이스크림 말고 그러면 여름 비수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그러면 아이스크림 유제품이 아니고 아예 직접 얼음으로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얼음을 갈아가지고 그걸 다시 얼려서 만든 첫 번째 빙과 제품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아이차였어요. 아이차.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도 돈 굉장히 벌었죠. 뭐 아무튼 그런 것들 끊임없이 뭔가를 개발을 해가지고 아무튼 예 돈을 꽤 벌죠. 돈을 꽤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2003년에 돌아가십니다마는 이분이 남기신 말 나는 하나의 신념으로 일관했다. 최선의 길, 양심의 길이다. 그것은 나의 좌우명이자 삼립의 경영관이기도 하다. 최선의 길, 양심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가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것들 뭐 탈세하고 돈 떼먹고 뭐 그런 것만 떠오르지 않아요? 성공한 기업가들은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정직합니다. 정직해야 장사를 잘할 수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래요. 장사꾼들은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장사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5번째 강의입니다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성공한 장사꾼들의 제일 밑바닥에는 신용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신용과 그 다음에 결단력. 뭐 일 하나 생겼다고 문 깔고 뭉개지 말라는 거죠. 결정했으면 바로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지만 결정하고 나면 바로 착수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자란 점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죠. 이분이 만약에 북한에 그냥 있었더랬으면 이런 일을 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허용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다 남한으로 왔기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빵왕 김탁구에 보면 팔봉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뭐 거기서부터 이제 뭐 이 빵의 비법을 전수를 받고 그러는데 형제간에 싸우잖아요. 첫째 아들과 어디서 데려온 둘째 아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좀 어수룩하면서 아마 빵에 미친 아들이죠. 어디서 데려온 아들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허창성 씨에게 아들이 며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허영이는 둘째 아들이에요. 네. 허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인데, 근데 허영선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첫째 아들은. 그래가지고 경기고등학교, 그 옛날에 경기고등학교면 대단한 거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던가, 뭐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도 가서 MBA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얘가 완전히 희망인 거죠. 예. 공부도 잘하고. 근데 둘째 허영이는 빵에 미친 사람인 겁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예. 경희대 경제학과를 갔든가, 뭐 경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형한테 비하면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럭 몰고 다니면서 빵 배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빵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서 큰아들한테 삼립식품 본사를 넘겨주고요. 둘째 아들한테는 성남에 있는 뭐더라, 그 샤니 인터내셔널이라인가 뭐 하는 그런 그 조그만 빵 공장을 하나 넘겨줍니다. 둘째 아들한테는 조그만 빵을 주고 그 첫째한테는 본사를 통째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됐느냐? 이 이야기는 이제 12강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이제 제빵왕 김탁구 이야기는 이제 12강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결말은 어떻게 됐냐? 첫째 아들은 빵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첫째 아들은 미래 추세, 그러니까 미래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리조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립식품의 재산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미래 산업에다가 리조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설악산에 하일라 비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하일라 비치를 이제 이 첫째 아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삼립식품 이 본사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별로 장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설악산에 뭐 경주에 제주도에다 막 펼쳐나가는데 결국 이 콘도가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맞게 되고 그러면서 리조트가 부도가 나게 되고 같이 지급보증을 써줬던 삼립식품도 부도가 나게 되고 그래서 다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 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삼립식품 본사가. 근데 둘째는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은 빵만 하는 거죠. 빵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샤니라고 하는 것을 고급 브랜드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 양반이 끊임없이 뭔가를 개발하는 사람이어서 뭡니까? 캐릭터 상품들을 만들죠. 캐릭터 빵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켓몬스터 빵 여러분 혹시 젊은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포켓몬스터 빵 만들지 그다음에 군대용 빵을 만들어가지고 또 납품도 하지. 거기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아이스크림 판다고 또 그 베스킨라빈스 그 프랜차이즈도 가져오지, 던킨 도너츠도 가져오지 그러면서 아무튼 끊임없이 이제 이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후발주자로 들어간 게 베이커리 부분인 겁니다. 파리 크라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장사가 꽤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파리 크라상을 그 프랜차이즈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파리 바게트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만들면서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그 원래 갖고 있던 공장 시스템 있잖아요. 삼립식품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생지를, 그러니까 빵 반죽한 것을 그것도 또 자기가 이제 효모 기술 같은 것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적당한 상태에서 발효를 해가지고 그걸 냉동해서 그거를 또 물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새벽마다 배달을 해주는 거죠. 빵집에다가. 새벽마다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커리, 파티셔들이 정말 어려운 것은 너무 새벽 2시, 3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반죽해야지, 그것도 발효시켜야지, 하려면 정말 새벽부터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하니까 빵 공장 하는 사람들이 꼭 제빵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퇴직하고도 빵 공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빵 가게를.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걸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리바게뜨라고 하는 게 쫙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을 한국에만 한 게 아니고 중국에도 미국에도 베트남에도 이제는 프랑스까지 갔습니다. 파리바게뜨를 가지고 프랑스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허영인 회장이 프랑스에서 훈장 받았다는 거? 예. 왜 받았는지 아세요? 파리라는 이름을 썼다고 했어요. 파리바게뜨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랬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이제 나중에 이런 서비스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게 지금 식당이나 서비스업이나 관광업이나 운송업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너무 낙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제화가 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관광업만 하더라도요. 관광. 야, 관광에 무슨 현대가 있어? 현대적인 거 있어? 관광에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한국 오면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식당에서 바가지 씌우지, 택시 운전사들이 바가지 씌우지,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낙후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정말 관광 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택시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고요. 음식점들이 다 바꿔야 되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게 무슨 캠페인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거기도 누군가 기업가가 들어가서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건데 허영인 같은 사람이 꽤 그걸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두면 그 모델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허창성, 허영인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머지않아 어쩌면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브랜드가. 자, 그런데 이거는 남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의 시스템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남북이 분단이 됐습니다. 1945년이죠. 분단이 됐어요. 분단이 되고 38도선으로 나누어지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했죠. 그리고 북한은 통제경제, 계획경제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사실은 남한이 분단의 원흉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난센스인 것이 이미 1946년에 농지개혁을 다 해버리잖아요. 북한에서는. 농지개혁을 다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정부가 다 들어서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정부도 아닌 것이 농지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지를 뺏어서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냐고요. 이미 군대며 행정력이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네. 이미 다 그렇게 됐었다. 그리고 뭐 노동법령도 별개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남한에서는 철저한 반공주의, 북한에 반대되는 그 주의를 택했던 것이고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 철저한 자본주의를 지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 월남한 사람들도 있고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누구냐? 돈 좀 번 사람들입니다. 돈 좀 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내려온 사람 몇 사람만 여러분들께 예를 들면 전택보라고 하는 나중에 천우사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사람 무역을 무지하게 잘했던 사람이고 이분은 제가 다시 다음 제 6강에 수출의 영웅들 이야기를 할 때 이분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은 이정림이라고 하는 개풍상사를 했던 개성상인 출신의 사업가고 이분은 이회림이라고 하는 분이고 저분은 지금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이고요. 여기 이회림이라고 하는 분은 동양제철화학의 설립자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가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고요. 또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일제 때에 뭐 아무튼 그 총독부에서 뭔가를 하던 사람들 다 내려오고 또 내려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정확히 그 숫자를 모르지만 수백만 명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확히 몇 명이 내려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려왔고 그 사람들이 반공 세력의 주축이 된 거예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반공 세력의 주축이 되고 또 이런 기업가들은 초기에 대한민국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60년 또 87년, 2013년 이 세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대 그룹 랭킹을 한번 지금 놓고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013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1960년에는 어땠느냐? 삼성, 삼호, 개풍, 대한전선입니다. 럭키, 동양, 극동, 한국유리, 독립산업, 택창방직 이런 데인데 이게 삼성은 아실 거고 삼호는 대구뿐이고요. 개풍은 개성상인입니다. 이정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북한 출신이 이 대한전선도 설경동이라고 하는 분이 북한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한국유리 최태섭이라고 하는 분도 북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서 북한 출신 기업가들이 꽤 큰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별로 북한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도 지금도 있어요. 뭐 그 한국유리도 마찬가지고 또 신도리코의 우상기 회장이라든가 또 그 오뚜기의 함씨 그 가문이라든가 뭐 몇 집들이 아직도 그렇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렇게 옛날처럼 활약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이런 분들이. 자, 그 중에서 오늘 개성상인 이정님 회장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정님, 개풍그룹이라고 하는 데를 창립을 했었고요. 예. 이분은 1913년에 개성에서 태어나셨죠. 예. 개성상인입니다. 그래서 1929년에 뭐 이 차인 생활을 시작을 했고 1946년에는 여수에 있는 김영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천일고무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970년에는 또 대한유화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1990년에 그러니까 77세 세상을 돌아가시는 분입니다만은 이분 이야기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성의 옛 시가지입니다. 개성이 이제 이렇게 생겼었던가 봐요. 그리고 여기는 뭐 살림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런 거죠. 옛날에는 가게와 살림집이 따로 구분이 안 됐었죠. 집 앞은 가게고 그 뒤편은 살림집이고 다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꼭 네온 사인처럼 되어 있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 같습니까? 유리에 반사된 빛입니다. 저게 그 박물관에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유리가 반사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렇습니다. 이게 개성의 옛 시가지인데 이제 이 양반이 1913년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16살 땐가 몇 살 땐가 아무튼 이제 차인 생활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개성상인들은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개성에는 상인들이 많으니까 장사하는 집안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식을 상인을 시키고 싶은 사람은 물론 뭐 대개는 이제 아버지도 상인이었겠죠. 그 사람은 그 아들을 자기가 직접 가르치지 않고 다른 가게에다가 차인이라고 하는 걸로 보냈습니다. 견습사원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3년 내지 5년 동안을 남의 가게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견습생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월급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고 나면 그 가게 주인집 아저씨가 이제 그 한 절반쯤 돈을 대가지고 가게를 차려주는 게 또 관습이었대요. 예. 그렇게 해서 반반씩 투자를 해가지고 가게를 내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이익의 절반을 또 이제 그 원래 주인 아저씨한테 또 이렇게 배당을 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거기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 차인 생활을 하면서 3년 내지 5년 동안의 차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법도 배우고 또 인맥도 거기서 익히고 또 동시에 장부 적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부 적는 법을. 여러분 아시죠? 개성상인이 어쩌면 세계에서 최초일 수 있는 복식 회계 방식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이게 세계 최초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역사가 오랜,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지 알 수 없는 그 복식 회계 방식을 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차인 생활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걸 따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사계치부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송상들, 개성상인들이 사계치부법을 쓴 거죠. 사계치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치부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장부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장부를 적는다는 얘기인데 사계치부. 퀴즈입니다. 퀴즈. 사계치부예요. 4개의 개념으로 장부를 적는 것입니다. 4개의 개념. 4개는 뭐였냐면 봉차, 급차, 이익, 손해. 4개였습니다. 이익과 손해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부를 적을 때 이익이 뭐고 손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봉차, 급차, 여기에서 봉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봉차와 급차는 뭘까요? 손해와 이익이 있고 봉차와 급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개념일까요? 네. 자산과 부채 절반 정도만 맞추셨습니다. 부채는 맞았어요. 채무. 그게 급차였습니다. 자, 그러면 봉차는 뭘까요? 다 나왔죠? 자, 봉차는 뭘까요? 예, 저기 선생님. 아닙니다. 급차는 줘야 될 돈이에요. 채무. 예. 채권.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성함이? 오현우 학생. 예, 잘 맞추셨습니다. 어느 거로 하시겠습니까? 법 경제를 만나다. 아, 돈이 안 팔리네. 예, 그래요. 맞습니다. 봉차는 채권이고 급차는 채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래 관계를 줄 것과 받을 것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은 것과 손해본 것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들을 이제 차인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정림이라고 하는 분도 10대 때 개성에 있는 이 송내상점이라고 하는 데서 견습 점원 생활을 5년간을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 가게를 차리는데 그때 무슨 가게를 차리냐면 천일고무신 대리점을 내게 됩니다. 이 이거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신발을 가지고 서로 땡기잖아요. 신발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질기다는 거죠. 절대로 안 떨어진다. 절대로 안 떨어진다. 아무튼 이 천일고무신 광고입니다만은, 예, 이 천일고무신은 여수에 있던 고무신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무신, 그 당시로서 이제 이 고무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기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고무신을 갖다가 팔아야겠는데 어디가 제일 좋을까 하고 보니까 그 전라도 그 제일 남쪽 끝에 있는 그 여수에 천일고무신 가게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정림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냥 다짜고짜 거기를 갑니다. 여수까지 이제 기차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사장님이 나오는 거를 그냥 대짜고짜 잡고 내가 개성에서 이러이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천일고무신 대리점 자리를 한 자리 좀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열심히 팔아가지고 제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기계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선 이 김영준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사장이, 예, 그래서 천일고무신 대리점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1933년. 그러니까 저 때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대공황의 그 와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정림은 그때 청년 대리점 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사를 잘 해가지고 물건도 꽤 좋았고 그래서 돈을 꽤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 나오는 그 송강호가 타고 다니는 그 사이드카죠. 예, 그겁니다만은 그 옛날에도 이런 사이드카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개성에 사이드카가 3대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대를 이정님이 타고 다녔대요. 네, 돈을 무지하게 벌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지만 1937년에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게 배급 시스템으로 다 셧다운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다 중단이 돼 버리죠. 그리고 해방을 맞게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김영준 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김영준 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자,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이런 국면을 맞이했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영준 사장이 이 청년 이정님한테 동업을 제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하니? 자네가 성실하고 장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동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천일고무공업사를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장사를 꽤 잘했어요. 그리고 또 그 고무 원료 같은 걸 사기 위해서 이제 홍콩에 나가가지고서는 홍콩에서 이제 원료를 들여오고 하는 그런 무역하는 일도 이 사람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되고 그래서 장사가 꽤 잘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여수 순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김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인민군들 또 그 빨치산들한테 잡혀요. 잡혀가지고서는 인민재판을 당해가지고 그냥 총살됩니다. 네, 총살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저 천일고무 공장에 있는 그 고무신들 다 갖다가 막 나눠주고 이제 인심 쓰는 거죠. 예.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떡하겠어요? 이게 이정님 씨 이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은 안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이정님 씨는 이 천일고무를 완전히 정리하고 그리고 그 재산들을 그 김영준 씨 자손들한테 다 이제 상속 과정도 다 해주고 자기는 자기 지분을 찾아가지고 서울로 오죠. 그래서 개풍상사라고 하는 것을 그때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 여수에 미평 무슨 초등학교라고 하는 여기 미평 심상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미평 심상 초등학교 앞에 이분의 기념비와 이런 공덕비가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훗날에. 예. 이분이 그때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분이 그 학교도 만들었지, 동네 사람들한테 베푼 것도 많지,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런 공덕비를 여기다 만들어 준 거죠. 예. 참 그 전쟁의 와중에서 전쟁, 뭐 아무튼 남북 갈등의 와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개풍상회를 만들고 또 그걸 개풍상사라고 하는 거로 만들어서 예. 그래서 50년대, 60년대에는 이게 한국의 3대 종합무역상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공사와 또 삼호무역이라고 하는 것과 개풍상사 이게 우리나라의 3대 무역회사였고 개풍상사 저것은 그러니까 개성상인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새로운 현대적 형태의 기업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에 있었다면 하지 못할 일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시멘트 산업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대한양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이거는 문경의 뭐 제1공장이었던 모양인데 이걸 나중에는 이제 그 대한유화를 만들면서 화학공업으로 가면서 이제 쌍용양회에다가 이걸 넘기게 되더군요. 그리고 1970년에는 대한유화를 설립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자손들에게 이걸 넘기게 되는데 자손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대한유화가 별로 크지를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1990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죠. 그래서 이정림 회장과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 이회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인데, 이회림. 이게 개성에서 이제 같이 고향 선후배였고 그런 사람이고, 또 개풍상회를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개풍상사를. 네, 같이 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정림 회장이 떠났을 때 이제 이렇게 마지막 추념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형은 송도 상인으로서 거대한 업적과 덕목을 남기고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이랬죠. 만약에 북한이 저런 체제가 아니었다면 개성 상인들이 훨씬 더 실력 발휘를 잘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역사의 가정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상인들, 기업가들, 총독부에서 뭔가를 했던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죠.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인텔리들이었습니다. 뭐 좀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뭐 좀 배운 사람들. 그리고 뭐 좀 있는 척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어쩌면 또 뭐 이상적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과학자들이 특히 많이 넘어갔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들었을 때 초기에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가 150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명은 남한 출신들이었답니다. 다 월북한 사람들이었대요. 왜냐하면 산업시설은 다 북쪽에 있긴 했지만 박사들 또는 교수들, 어쨌든 간에 경성제국대학을 나왔다든가 또는 일본 유학을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다 경성에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북쪽에는 이런 과학자들이 많지는 않았던 거죠, 인텔리들이. 그런데 북쪽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특히 1946년부터 매우 급속하게 소위 민주개혁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민주개혁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한 거예요. 경제 민주화를 한 거죠. 그래서 농지개혁도 하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도 뭐 하루 8시간 근무제 뭐 이런 것도 하고, 병원, 학교 뭐 다 공짜다 뭐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상적인 사회잖아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고요. 또 김일성이 과학에 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산주의는 원래 과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홍식이라고 하는, 그 한홍식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남한에 난파 간첩으로 내려보내죠. 무슨 정보 활동을 하라고 내려보낸 게 아니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의 그 교수들, 무슨 박사들, 이런 사람들 다 포섭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려보내라고 이제 간첩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남한의 실정은 뭐였느냐? 과학자들 푸대접이었죠. 왜냐? 이것들이 친일파들이거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교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총독부에 협조 안 할 방법이 있겠어요? 이거는 총독부 관리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은. 또 일본 가서 뭐 공부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돈 좀 있는 거고. 그러면 다 어떤 식으로든 총독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오히려 특히 미 군정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걸거적거리는 존재였을 뿐인 거죠. 그래가지고 과학, 무슨 학문 이런 데 전혀 관심 없었어요. 미 군정에서는. 그래서 거의 천대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북쪽에서는 어떻겠냐? 김일성은 대학 지어줄게. 거기서 실험기자재 다 대줄게. 그리고 모스크바 유학 보내줄게. 이런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거는 겁니다, 김일성은.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리승기라고 하는 분이고, 저분은 서울대 공대 학장이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 시절에 이 교수였고, 이제
해방되고 나서 서울대학교로 바뀌면서 거기 공대 학장을 했고 저분이 넘어가면서 자기 제자들 10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갔죠. 예. 또 도상록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분은 그러니까 이 리승기는 화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일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었습니다만은 나일론은 석유화학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리승기는 야 우리나라에 나지도 않는 무슨 석유를 가지고 뭘 쓴다고 그러냐, 우리한테 나는 걸로 하자, 석탄으로 뭘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나는 석탄을 가지고 새로운 화학 섬유를 만듭니다. 그게 비날론이에요. 비날론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아무튼 북한 사람들 이 의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죠. 예,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리승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도상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 핵폭탄의 주역이죠. 예, 핵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핵 연구를 해서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바로 그 물건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예, 그렇죠. 이 북한에서는요 과학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과학 우표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표들을 보면 과학자들 우표, 그래서 뭐 케플러 우표도 있고 여기 뭡니까 이게 마리 큐리 우표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것은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자료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월북 과학 기술자들의 명단입니다. 무지하게 많이 넘어간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북한의 황금 시대를 열죠. 황장엽 선생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때가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황금 시대였다. 김일성 활동에서 최고봉을 이룬 시기, 그게 천리마 운동 때라고 하는 겁니다. 천리마 운동 때, 이때 아무튼 북한의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잘 살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여기 이 천리마 운동을 통해서 북한의 물질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과학자들이었던 겁니다. 예, 과학자들이었어요. 그 초기에는 이렇게 잘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초기에는 꽤 잘 나가요. 소련도 그랬어요. 소련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958년 그 무렵에 지금 조립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광경이거든요. 믿어지세요? 그때 이런 공사를 하더라고요. 조립식 공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림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막 지어지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래 못 가죠.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이것은 이제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의 추이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높았습니다. 소득 수준이. 근데 뭐 이거는 2만 불 이런 수준에서는 거의 뭐 양쪽이 비슷비슷하니까 잘 차이가 안 나지만 아무튼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더 높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남쪽은 거의 수직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북이 도저히 이제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인 생활 수준의 차이만이 아니고 이제는 심지어는 신체 구조의 차이까지도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2006년 12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가운데 저분, 저분이 원산 앞바다에 고기잡이 하러 나갔다가 배가 난파돼가지고서는 속초 앞바다로 떠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이 구조를 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만은 키가 참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2007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남한 남자의 평균 키가 173.3이었고요. 20세에서 25세 남자가. 북한 남자 평균 키가 158이었어요. 그 16cm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최소한 말이죠. 키 정도는 이거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키야 당연히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아닙니다. 그것도. 남북한의 차이를 놓고 보면 전혀 아니더라. 영양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키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장의 사진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키가 같지 않았겠어요, 남북한이. 그런데 남북이 분단이 되고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키가 작아졌습니다. 라는 저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네. 작아진 게 아니고 이 키가 사실은 원래 우리의 키죠. 북한 사람들이 원래 키보다 약간 작아졌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저 키였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지난 60년간 미친 듯이 커가지고 이만큼 아시아에서 제일 커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명량 보셨어요? 명량? 예, 이순신 장군님 대단하시죠? 예, 진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30대 1로 싸운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위대하신 이순신 장군님, 키는 몇 cm쯤 되셨을까요? 이순신 장군님 키, 네. 네, 제가 압니다, 저거는. 네. 159cm입니다. 159요? 예.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재보니까 159예요. 현충사에 가보면 이순신 장군님 칼이 있어요. 173cm. 제 키만 합니다. 173cm짜리 칼을 휘두르려면 키가 190도 모자라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상자 밖에서 생각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키입니다. 네. 145에서 150. 네, 장난하시는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맞았습니다. 정확히 맞췄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책하고 돈 중에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예, 역시 우리 이 기업가 열전에 오시는 분들은 지식열이 대단하세요. 네.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청장 백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재미사학자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데이터에 기초한 역사책을 쓰셨는데 그게 왕을 참하라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조일전쟁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조선의 역사를 다시 쓴 거죠. 조일전쟁은 임진왜란입니다. 예. 이 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님 키가 145에서 150cm 정도라고 나옵니다. 그 근거가 뭐야? 근거가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병사들의 병족부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 대개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 중종 임금님의 유골이 능 바깥으로 나오는 이 불상사가 생기는데 임진왜란 때문에 그 유골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 과정의 기록들을 보면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중종 임금님이 150이 조금 넘으셨대요. 중종 임금님이 좀 키가 크셨다거든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은 그런데 평균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그럼 현충사에 있는 그 칼은 도대체 뭔데? 그거는 명나라 황제가 큰 공을 세웠다고 하사한 그냥 그 갑오용 칼이래요. 갑오로 자손 대대로 내리라고 준 그런 장식용 칼이랍니다.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좀 뻥이 좀 있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그랬답니다. 이순신 장군님 키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그때보다는 좀 큰 거예요. 남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종들이 돼 있는 겁니다. 인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시스템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지금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을 지켜내는 것, 자본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한번 보시라 이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라 이거. 이게 1980년대 당시에 빨간색은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거기에 한국은 이렇게 하나 지금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것들은 다 공산화가 됐어요. 조그맣게 하나 무슨 맹장처럼 달려 있는 겁니다. 맹장처럼 달려 있는 거예요. 아, 미국이 지켜줬으니까 그거 된 거 아니야? 글쎄요. 미국은 과연 남한을 그렇게 지켜줄 생각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미국조차도 소련 공산주의 국가에서 압도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1957년 스푸트니크호라고 하는 것을 소련이 발사를 하게 되죠.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미국이 경악을 합니다. 와, 소련이 그때 공언을 했거든요. 프루시초프가 너희 15년 있으면 우리가 너희들 다 넘고 넘어갈 거야. 분명히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 더 세질 거야. 라고 공언을 하는 차에 이걸 쏘아 올린 거예요. 미국은 못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경악을 한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스푸트닉 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완전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때 미국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요. 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의 기초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냐?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니까 그때 미국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된 게 아주 매우 현실적인 걱정은 뭐였냐면 이 원자탄을 저렇게 위성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 ICBM이나 그런 데 실어가지고 미국 상공에서 원자탄을 터뜨리게 되면 그럼 미국의 통신망이 다 마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통신 선로들이 다 녹아내렸을 때 남아있는 통신 선로들을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 그렇게 하려면 정보를 선 하나로 넘겨서는 안 되고 정보를 패킷으로 잘라서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 조각조각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뿌리자는 거예요. 뿌리자. 그냥 뿌려놓으면 그 정보들이 남아있는 그 통신선로를 타고 어떻게 가가지고 그래서 목적지에 가서 남아있는 패킷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해석하자. 그게 알파넷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알파넷이 바로 상업화된 게 인터넷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기본 원리는 그거예요. 인터넷의 기본 원리는 그 정보를 그것이 음성 정보이든 무슨 정보이든 간에 그 정보를 수많은 패킷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뿌리는 겁니다. 뿌려가지고 지 각각이 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적지 가서 합쳐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 트래픽이 많을 때 보면 막 깨져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간에 오다가 소실되는 패킷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이 그때 이 스푸트닉 샥 때문에 완전히 경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과학에 투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뭐 대학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거 돈 벌고 싶으면 다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이런 데다 투자를 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 국방과학 같은 건 그렇게 안 됐던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또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정치가들이 소련에 완전히 압도되고 소련을 존경하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폴 사무엘슨 아시죠? 폴 사무엘슨.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원론, 지금으로 따지면은 맨큐의 경제학,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경제학 책이었습니다. 경제학, 저도 사실은 경제학과 1학년, 대학 1학년 들어가가지고서는 읽을 줄도 모르면서 폴 사무엘슨의 이코노믹스를 들고 다녔으니까 다 폼으로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는 그 책이었습니다. 그럼 13판까지 나왔죠. 네. 아무튼 경제학 하면 사무엘슨 경제학이었어요. 그리고 제1회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예. 하버드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대학원생 시절에 그 논문을 유명 저널에다가 다 발표를 해가지고 그게 실리고 그러면서 지도교수가 학생한테 배워가면서 지도교수가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학생한테 배워가면서 학위를 줬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슨이 뭐라고 예측을 하냐면 빠르면 1984년에 늦어도 1997년에 소련이 미국을 능가한다. 그래서 이런 걸 그린 겁니다. 미국이 1960년에 여기 있고 소련은 이게 미국이 100이면 소련은 50인데 미국은 이런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 소련은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해서 1984년쯤 되면 소련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대세는 소련인 겁니다. 이런 세상이었어요. 이런 세상이었어요. 미국서도 뉴딜이라고 하는 게 뭐였느냐? 그게 미국식 사회주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뉴딜 정책의 그 포스터거든요. 뉴딜 정책을 막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꼭 소련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 포스터가.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을 했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브레인들은 스탈린을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의 협동농장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워낙 뭐 미국의 풍조가 그렇지를 않아가지고 그걸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그걸 다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 이게 미국이라는 데가. 그래서 미국 학생들도 공산주의에 매료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집요하게 반공을 외치고 있는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도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집요하게 반공을 외치죠. 그래서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치나 일본 전체주의나 소련 공산주의나 다 똑같은 전체주의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예언을 합니다. 뭐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는 아무도 안 봤죠. 그런데 책이 나오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났더니 진짜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책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진짜 맞네? 바로 핵심은 그것이네? 라고 하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인사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인사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승만이 국내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 이승만이 그러면 순조롭게 들어왔냐? 순조롭게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여권도 안 내주고 비행기표도 잘 안 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조선에 다시 들어오더군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좌파 우파의 대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좌우 합작을 해라. 해방된 조선 전국에 있어서 좌우 합작을 해라라고 하는 압력이 굉장히 심했어요. 미국으로부터 이승만에게 굉장히 그런 압력이 심하게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이승만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죠. 굉장히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꼴통인 거죠. 그리고 그 꼴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고, 아직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데 이분이 아니었다면 과연 남한의 자본주의가 온전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등에다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붙이고 나왔죠. 네. 자, 그렇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첫 번째의 차이를 만들어냈던 게 이 적산 재산, 즉 일본인들이 남기고 갔던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데 아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기업의 80%는 다 일본인들 거였죠. 좋은 거는 다 일본인들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국유로 할 거냐 아니면 민간의 소유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북쪽은 당연히 국유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했어요. 국유로 했기 때문에 무슨 잡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쪽은 어떻게 했냐? 그거를 불화를 했죠. 팔았어요. 그러니까 잡음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뭐 시끄러운 거예요. 뭐 네가 뭐 다 공짜로 가졌느니 뭐 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헐값에 매각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예를 들어 뭐 10년 동안 분납하게 했다든가 이거는 불화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재산이 조선인들 재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무슨 돈으로 그걸 인수를 하냐는 거예요. 인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공짜로 주지 않으면 인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는데. 예, 돈이 없는데. 예를 들어 남쪽 사람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을 접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누군가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얼마를 받죠? 뭐 몇백 조가 될 텐데? 그 얼마를 받냐 이거예요. 그럼 제값 다 받아 몇백 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속재산, 적산재산 불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수많은 그것에 대한 비난은 사실은 하나마나한 비난인 겁니다. 적산재산 불화를 하려면 낮은 값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누가 그 값을 치를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오직 일본인들만 값을 치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인들은 다 나갔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북한에 값 나가는 것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북한에 값 나가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산당 간부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인민들이 그것을 이제 불화를 받게 돼. 그러면 그 북한 사람들은 그걸 얼마에 불화를 받아야 되느냐? 쌀 수밖에 없잖아요. 분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돈이 없는데 뭐.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단지 이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자기한테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줬다든가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죠. 같은 값이면 제비뽑기를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민영화를 하려면 별 방법이 없었다. 근데 그것은 그 과정을 어쨌든 간에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지만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건 지금 그 부산에 있는 큰 방직 공장이었던 미쓰이계의 방직 공장이었던 조선방직, 조방 앞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 조선방직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공장들 일본인들이 남겨둔 게 다 적산재산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는 아무튼 소유가 돼야 되는 그런 운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적산재산들이 다 불화가 됩니다. 194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 이 통계에 의하면 적산 기업이 기업체로 되어 있는 적산 재산이 1996개였어요. 그것들이 1953년까지 계속 불화가 이루어지죠. 예. 전쟁 중에도 불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공한 것은
40 내지 50개. 나머지 그러면 1900개가 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됐냐? 어디로 간지 모르죠. 망했고, 뭐 기계 뜯어 팔고, 뭐 땅으로 팔고, 뭐 다 그렇게 됐어요. 왜? 그걸 운영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기업체의 경영자, 기술자는 다 누구였어요? 일본이었어요. 일본인을 근데 우리는 다 내보냈잖아요. 그러니 누가 그걸 운영하냐고요. 그러니 그것의 재산 가치는 뭐예요? 그냥 땅이거나 고철이거나 뭐 이런 건 거죠. 네. 그렇게 처리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더 현명했어요.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다 국유화를 했잖아요. 국유화를 하고 나서 그 일본인 기술자들을 그냥 억류를 시켰습니다. 남한에서는 그냥 아무 관심 없었어요. 가든 말든 뭐 네 마음대로 해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냥 억류를 시켰더라고요. 상당 기간 동안 억류를 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 노동자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하게 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그 적산 재산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남한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남한의 생산량은요, 해방 직후부터 아주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일제 때보다 훨씬 못해져요. 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노하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나라를 꾸리려면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총독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많이 썼잖아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학자들 다 데려갔다고. 그 과학자들이 뭐냐? 다 친일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도 그 항일 투쟁하던 그 사람들이 막 김정일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뭐냐? 친일파들을 왜 다 데리고 저걸 쓰느냐? 그랬더니 김일성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과학자들을 옹호합니다. 저 사람들이 원래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어떡하냐? 일제 거기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그 기술을 배우고 다 그러는 거지. 거기에 반대하고 맨날 투쟁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어? 그 사람들도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니야. 라고 김일성이 오히려 그 친일 과학자들을 옹호를 하지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튼 남이나 북이나 아무튼 그런 사정들이 있었던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 중에 보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한화는 한국 화약. 예. 한국 화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일본의 화약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김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걸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또 두산은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던가요? 그죠? 그러니까 박두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박두병의 아버지인 박승직이 소화 기린 맥주의 주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에 있는 모든 일본 기업들은 다 조선인 주주 2명씩을 두게 돼 있었더라고. 그게 의무였더라고요. 그런 의무도 두고 있었더군요. 근데 그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래가지고 100주씩을 이렇게 주더라고. 예. 근데 아무튼 박승직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소화 기린 맥주의 주식 100주를 갖고 있었고, 그게 이제 2년이 돼가지고 그 아들인 박두병이 소화 기린 맥주를 인수를 하고 그걸 오비 맥주로 나중에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SK,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SK는 선경직물이라고 하는 그 직물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최종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바로 이제 그 성경직물의 직원이었어요. 예. 또 쌍용도 그렇고 오리온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시멘트 공장 인수하고 이 해태, 지금은 해태가 사실 유명무실해졌는데 꽤 괜찮은 기업이었습니다만은 저 해태도 그 일본 과자 공장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과자로서 성공을 하고, 아무튼 거의 2,000개가 되는 기업 중에서 성공한 거는 한 50개 정도
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 저걸 국유화했던 북한은 몇 개 성공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도 성공 못한 거죠. 만약에 이것을 민영화를 하지 않고, 즉 불화를 하지 않고 북한 시스템으로 그대로 갔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모든 부분이 다 공기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민간 경제가 자라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민간 경제가 자라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대가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좀 대가가 좀 너무 컸다. 조금 더 현명하게 했으면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것은 없는 거죠. 자, 그 중에 저는 이제 이 최종 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제가 시계를 여기다 뒀군요. 지금은 SK가 이런 로고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선경이라고 하는 저런 로고를 갖고 있을 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경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형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건, 이건 1968년에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이 제일 전면에 나와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최종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최학자 배자라고 하는 어른의 첫째 아들이고, 이 사람이 최종현 둘째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현은 공부를 잘했어요. 최종현은 공부를 잘했는데 이 최종건은 주먹질하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껄렁껄렁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학교 빼먹고 뭐 이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최종건 그 일대기를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싸움질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 학교에서 벌 받고 막 이런 얘기들만 잔뜩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중앙고보를 가라고, 보성고보를 가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좋은 학교를 가라. 근데 뭐 성적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종건이 그래서 1926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1973년에 이제 돌아갑니다만은, 이분이 그러니까 47살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경성 직업학교, 제대로 된 학교도 아니고 그냥 기술학교를 그냥 갑니다. 이렇게 생긴, 가서 그냥 그야말로 기술 교육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1944년에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자기 고향 수원에 자기 그 집 근처에 있는 선경직물이라고 하는데 취직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게 중요한 기술자들, 무슨 뭐 조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일본인들이었던 겁니다. 다 일본인이었는데 1944년에 태평양 전쟁 막바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기술자들이 이제 다 징용을 당한 거예요. 군대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가 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직물 공장이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많단 말이죠. 여성들이 이제 이 기계를 다 이렇게 다루고 이제 그러는데, 그 여성들을 감독할 조장, 남자 조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최종건이 18살 나이에, 야, 네가 그러면 조장해라 라고 해가지고 18살 나이에 조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라 그러는데 꽤,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이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조장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선경 직물에 조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일본인 회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근데 이분의 자서전을 보다 보면, 야, 정말 솔직하게 썼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해방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일본인 순사 뭐 이런 것들을 길에서 막 붙잡히면 막 두들겨 패고 그러는 거예요. 최종건이 그 일본인 순사를 가가지고서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일본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일 정도로 잘못한 거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를 해요. 그걸 그냥 써놓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해서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선경, 또 이제 또 시작된 게 약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재산을 약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과정들을 거치냐면 그 중에 왜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넘깁니다. 아주 헐값에 넘겨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는 다만 몇 푼이라도 쥐고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헐값에 넘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명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선인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기업은 그렇게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주공산인 상태로 있게 되고 그래서 약탈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 공장 기계 뜯어서 팔고 그냥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최종권은 이때 뭘 하느냐? 그 직원들하고 자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선경 치안대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켜요. 지키고 공장 재산만 지키는 게 아니고 일본인도 지켜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다 자기 그거 정리할 거 정리하고 무사히 수원을 떠날 수 있도록 그걸 또 지켜주더군요. 아무튼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해요.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써놓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무튼 그러니까 그 해방 전국 때에 아마 그런 일들이 뭐라 그러나 내놓고 얘기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원도 접수를 했어요. 그게 인민위원회가 조직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숨어 있으라 그러거든. 왜냐하면 너는 평소에 우익 활동을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평소에 우익 활동을 했다. 특히 선경치안대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못 가져가고 막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러나 앙심을 품은 사람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민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결국 숨어서 있었는데 잡혀가지고 인민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취조를 받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도대체? 라고 따지고 뭐 그러는데 이제 막 그 죄명을 막 있어가지고 네가 평소에 이거 했고 근데 그러다 이제 그 양반 얘기로는 조작된 그런 죄목을 쭉 대면서 다 증인도 있다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욱박지르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최종권을 살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성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남로당 그 완장을 차고 있던 사람인데 이성길이 이 반동 갓나 새끼 그래서 이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최종권을 잡아 끌고 나가죠. 꽤 높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성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게 친구였습니다. 최종권이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성길이가 남로당 당원이라고 해가지고선 경찰서에 잡혔을 때 이 사람은 내 친구고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최종권이 보증을 서줬는데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남로당원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로당원으로 꽤 높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최종권을 꺼내주는 거죠. 꺼내주고서 최종권한테 돈 몇 푼을 주면서 빨리 가라. 저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이 최종권이. 아무튼 뭐 그러면서 최종권이 늘 하는 얘기는 사람은 베풀며 살아야 된다. 예, 자기가 직접 겪은 거니까. 공산당도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갚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살아나게 되고, 근데 전쟁통에 이제 이 성경직물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이 사람도 또 돌아다니면서 사업 좀 벌린다 그러다가 다 이제 자기 돈 다 말아먹고, 아버지한테 유산 받은 것도 말아먹고, 뭐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경직물을 인수를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어떻게든 다 그 폐허가 된 것을. 근데 인수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사정사정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이제 돈, 나한테 남은 돈이라고 하는 거는 둘째, 종현이 유학 보낼 돈이다. 이거. 종현이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쟤는 공부에다가 투자를 해주면 쟤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최종현, 둘째, 차남 유학 비용을 따로 떼놨는데 이게 이제 최종권이 막 집에 집문서 훔쳐가지고 가지고서 맡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버지가 둘째 유학 자금으로 마련해 놓은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인수하죠. 예, 결국은 이걸 인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써놓은 이야기로는 인수 비용이 너무 비쌌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수 비용이 너무 쌌다 그러잖아요. 인수 비용이 너무 비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수를 했다. 근데 그 초기에 처음에 다운 페이먼트가 있고 10년 분할한 게 있고 뭐 그랬었죠. 아무튼 총액으로서는 굉장히 비쌌다는 그런 불평을 나중에 이제 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중에 원래 직기가 100대가 있었거든요. 100대가 있었는데 다 망가지고 4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인수 자금이 왜 필요했느냐? 땅값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가 12,000평이었거든요. 이게 꽤 큰 그러니까 공장이었던 거죠. 그 땅값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수 비용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공장이 정상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직기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직기를 원래 상태대로 100대로 늘리자. 자, 100대로 늘리려면 이제 직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직원을 뽑습니다. 근데 여직원 채용 기준이 참 재밌어요. 보세요. 100명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1000명이 온 거야. 여직공들이 1000명의 응모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최종건이 이 직공 시험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보려고 그랬냐면 50m 달리기 시험을 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장이 큰데 거기를 뛰어돌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직공들이. 그러니까 야, 이건 다리가 튼튼해야 돼. 그래가지고 50m 달리기로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1000명이 나오니까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하이힐 신은 사람, 파마 머리 한 사람, 얼굴에 화장한 사람은 이건 결격이야. 무조건 탈락. 왜? 멋부리고 다니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채용 기준은 뭐였냐? 식구가 많아야 한다. 왜 식구가 많아야 할까요? 여자아이들인데. 책임감이에요. 예. 너 그만두면 니네 식구들이 굶잖아 이거지.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직공들이 돈 벌어가지고 집안 매개 살리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식구가 많아야 돼. 그래야 이 책임감이 강해. 또 하나는 집이 가까워야 돼. 왜? 기숙사가 없어도 되니까. 그러면 기숙사가 없어도 되니까. 자, 퀴즈입니다. 얼굴이 시커매야 돼. 왜 얼굴이 시커매야 된다고 저 기준을 세웠을까요? 자, 손들고 맞춰주시죠. 예, 저기 선생님. 튼튼하고 얼굴이 검은데 왜 일을 잘하죠?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 맞춰주셨네요. 예, 책과 돈과 골라주시죠. 돈으로 가시셔야 된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돈으로 받으셨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얀 사람은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시커머니까 얼굴 시커먼 사람들 뽑으면 튼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희한한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더군요. 예. 자, 장사가 꽤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신사들은 닭표
여기 보면 루스터라고 써 있잖아요. 장닭이죠. 수탉. 닭표 안감이 붙어 있는 양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감이었어요. 이제 인조견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옷의 안감이 있잖아요. 저게 저 루스터 안감, 닭표 안감은 빨래를 해도 줄지를 않았답니다. 옛날에는 옷들이 줄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옷을 만들기 전에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 걸 했었습니다. 물에 넣어가지고 한번 말려서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닭표 안감은 안 그래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잘 팔렸고 또 뭐 봉황새 이불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꽤 장사가 잘 됐고요. 그리고 1962년에는 홍콩에다가 수출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꽤 이제 잘 나가는 직물 공장이었지만 그냥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래도 꽤 빨리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었고 1969년에는 이제 대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옷감 짜는 기계에서 이제는 합섬이라고 하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실을 사다가 옷감을 짜는 겁니다. 합섬은 뭐냐면 실을 만드는 거죠. 석유화학으로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최종건 회장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최종건 회장이 남겼던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절망이란 없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가 상대적으로 많을 뿐이다. 맞죠? 예. 과제가 많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무렵 최종건 회장이 돌아가셨을 무렵의 선경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았던 상태죠. 선경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것은 유공을 인수하면서부터입니다. 유공이라고 하는 기업은 그때까지 선경이라고 하는 배보다 몇 배가 더 큰 배꼽이었습니다. 그 배꼽을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수한 비결은 뭐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인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예를 들어 야마니 석유상 기억나시죠? 야마니 석유상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저 오페크 이쪽에서 뭐 무지하게 강력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황태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인맥을 평소에 쌓아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유 금수 조치가 내려졌을 때 최종현이 특사로 가가지고 그걸 풀어내고요. 그리고 최종현에게는 절대로 석유 공급이 끊기는 일이 없겠다라고 약속도 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경이라고 하는 배보다 훨씬 더 큰 배꼽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최종현하고 같이 붙어서 유공 인수전을 폈고 그래서 참패를 한 사람이 이건희입니다. 이건희의 첫 번째 작품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SK라고 하는 데가 그야말로 대기업 반열에 올라서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SK가 최종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약속들을 하고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국민들에게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나는 언제든지 이 기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공개적으로. 참 저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그런 서약하는 게 참 이상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최종현 이야기는 제8강과 제10강에서 또 부분 그렇게 또 이어집니다. 저는 최종현 회장님하고는 개인적인 그런 추억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또 이분이 해놨던 이분의 그 업적들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기업 체제, 자유경제 체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00% 모든 것이 다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중화학공업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중화학공업은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이것은 국영기업, 공기업 형태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이 중화학공업조차도 민간 기업가들한테 그 사업권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그것을 성공시켜냈던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대만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은 재벌 시스템이고 대만은 뭐라 그러죠? 중소기업 시스템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인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민간 기업만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만이라고 대기업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만도 중화학공업 투자했어요. 근데 거기는 공기업 스타일로 했어요. 저 홍익대학교 김종석 교수님이시죠? 굉장히 강의를 잘하고 정말 스마트하신 분이고, 근데 이분이 지금 정규제 TV의 극강에 보면 시장경제와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극강의 9회분인가 거기를 들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만이 중화학공업 투자를 안 한 게 아니다. 거기도 중화학공업 투자를 했는데 남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다른 건 뭐냐? 거기는 공기업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부진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게 외국 대기업들의 무슨 브랜치처럼 돼버렸다. 결국 나중에 외국에 인수가 당해가지고 한국은 어떻게 됐냐?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어느 나라나 대기업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대기업은 뭐냐? 어느 나라 중화학공업이 다 있는데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민간에 의한 중화학공업이고 외국의 중화학공업은 뭐냐? 공기업 형태의 중화학공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더 성공을 하지 않았겠느냐. 민간 기업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김종석 교수가 하시는 것이고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자, 김구 선생께서 이승만이 아니고 김구 선생께서 대통령이 되셨더라면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어땠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욕을 무지하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김구 선생께서 대통령을 하셨다면 저는 인도의 네루 수상처럼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루 수상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죠. 네루 수상은 근데 경제적으로 뭘 했나요? 사회주의를 했습니다. 인도는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다만 다당제 사회주의 국가죠. 선거에 의해서 그 정권이 유지되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독재 체제와 결합된 사회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결합된 사회주의 국가이죠. 소위 삼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발전을 못했어요. 인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1993년부터죠. 만모한 싱 총리가 개혁 정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때부터 인도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한국의 LG가 인도 공장을 만들고 현대자동차가 인도 공장을 만들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림없는 일이었어요. 다 공기업이지. 수출도 어렵고 수입도 어렵고 그런 체제였죠. 저는 한국도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을 봐도 그렇더라.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의 경제조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산업기관, 대기업이죠. 그건 국유로 하고 토지, 주요 산업 다 국유로 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은 민간기업으로 한다. 이거죠. 네. 인도가 정확히 그렇잖아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뭐죠? 국제무역조약이라고
전기, 수도, 인쇄소, 출판, 영화, 극장을 국유, 국영으로 한다. 극장도요. 인쇄소도. 예. 거의 세종대왕 시대죠. 예. 예. 자, 뭐, 여기에 보면 농지개혁도 다 나옵니다. 농지개혁도 다 나옵니다. 저는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이렇게 공고히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돼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미 1946년에 훨씬 더 파격적으로 농지개혁을 하거든요. 북한에서 그렇게 하는데 남한에서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저는 누가 돼도 했을 거고 아마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김구 대통령이 됐었더라면 훨씬 더 북한과 비슷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건 자본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본주의를 지키는 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도 못했을 것이다. 누구도 그걸 그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미국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하다못해 서울역 앞에서 미 군정이 지나가는 사람 9,7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한 게 있잖아요. 당신은 사회주의를 원합니까? 공산주의를 원합니까? 자본주의를 원합니까? 70%는 사회주의를 원한다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14%예요. 자본주의는 7%예요. 이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그 상대편에서는 민주개혁을 하면서 34살짜리가 팔팔한 사람이 안철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싱싱한 사람이 민주개혁을 한다면서 그 부자들 저 땅 다 뺏어가지고 다 나눠주지 무슨 그 노동은 8시간제로 딱딱 하지 모든 게 다 공짜라 그러지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70 넘은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캐캐묵은 자본주의를 지킨다고 그러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지켜낸 겁니다.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자, 그런데 이승만의 자본주의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죠.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그랬었죠.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이승만이 이 무역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도 수출하는 것을 원했어요. 기업들 보고 수출하라 그런다고 수출하라 그랬는데 수출을 기업들이 왜 잘 안 하느냐? 수출해봐야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원화 가치가 너무 높아. 원화 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하면 손해야. 그러니 수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승만 대통령은 왜 원화 가치를 그렇게 높은 걸 고집했을까? 미국에서 원조 받는 거 그걸 가지고 정부 예산을 썼는데 그거를 한국 돈으로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화 가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그만큼 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도 그만큼 수출이 안 되니까 또 잘 없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1,000불까지도 나눠줬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정말 누구 출장 가면 그 1,000불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예, 사실은 이분이 자본주의는 찬성했지만 최소한 환율은 이해 못했다. 환율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예, 그냥 원화 가치가 높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환율이 제대로 시장 환율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리고도 한 4년 있다가부터 이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고 수출을 하자고 하니까 또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뭐가 물자가 있어야 수출을 하죠. 팔아먹을 게 있어야 수출을 할 거 아닙니까? 수출을 하려면 외국에서 뭔가를 들여와서 거기다가 부가가치를 얹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이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반쪽짜리의 자본주의. 하지만 첫 스타트는
매우 훌륭하게 했던 그런 자본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6강 수출의 영웅들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스토리가 나오고 또 이분은 전택보라고 하는 아마 잘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보세 가공 수출, 즉 원재료를 반제품을 들여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홍콩 방식의 그런 수출을 하자고 본인도 그런 수출을 했고 이걸 하자고 국가적으로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게 한국의 아주 지배적인 수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 전택보 천우사의 설립자고 그 옆에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김우중이라고 하는 분. 수출하면 이분이죠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김우중 이야기와 종합상사 이야기와 이런 걸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제 강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